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매캐한 연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출구를 찾아 기어갑니다. 살아야 한다, 나가야 한다.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연기 저편에서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구조대일까요? 아니면 소방관의 손길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나 볼 법한 기괴한 차림. 그는 불을 끌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들린 30cm의 회칼이 랜턴 불빛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빛납니다. 여기는 2008년 10월 20일 노량진. 지금부터 우리는 출구가 봉쇄된 지옥, 그 30분간의 살육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008년 10월 20일 오후 2시에 노량진 그 낡은 건물의 3층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이곳의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삶의 터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폭 1m 남짓한 좁은 복도.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문들은 마치 닭장이나 벌집을 연상케 하지요. 이곳에는 창문이 없는 방이 더 많습니다. 햇빛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이 어두운 공간에서 수십 명의 청춘들이 숨을 죽인 채 각자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이 뿜어내는 날 선 긴장감이 뒤섞여 비릿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조차 소음으로 간주되는 이곳. 서로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야만 비로소 공존할 수 있는 이 기이한 침묵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가진 서글픈 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이들이 학원으로 향하거나 밤샘 아르바이트와 공부에 지친 이들이 쪽잠을 청하던 나른한 시간이었지요. 폭도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공무원 합격이라는 꿈을 꾸며 문제집을 풀고 있었을 테고, 누군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평범하고도 치열한 고요가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랐던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비명보다 먼저 찾아온 매캐한 냄새에 의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 308호. 폭도 중간쯤 위치한 그 방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무언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 실수로 냄비를 태운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문틈으로 뿜어져 나왔을 때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308호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봅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이 좁은 방에 갇혀 증오를 키워온 한 남자의 억눌린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방바닥에 흥건히 뿌려진 휘발유는 순식간에 화마를 불러일으켰고, 좁은 복도는 삽시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경보음은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고, 검은 연기는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지요. 불이야.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연기 속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와 독한 가스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출구를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평소라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을 계단과 현관. 그곳만이 유일한 살길이라 믿으며 그들은 서로를 밀치고 벽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구원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길은 그들을 복도로 몰아내는 몰입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연기 저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폭도 한가운데 기이한 실루엣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혹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잠수부처럼 기괴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감싼 검은 등산복, 눈에는 스키 고글 같기도 하고 물안경 같기도 한 것을 착용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밝은 빛을 뿜어내는 헤드랜턴이 달려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당황해서 뛰쳐나온 사람이라면 맨발이거나 잠옷 차림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눈을 뜨기 위해 물안경을 썼고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을 식별하기 위해 랜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나 볼 법한 날카로운 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불을 피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을 말이지요. 첫 번째 희생자가 그와 마주친 순간을 저는 감히 묘사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연기를 헤치고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 도움의 손길이라 믿고 다가갔던 그 사람. 살려달라는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남자의 칼날은 망설임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쉭 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검은 연기 속에 뿌려졌습니다. 비명은 짧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급소를 가격당한 사람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칼을 마구 휘두르는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랜턴 불빛으로 연기 속을 비추며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목과 복부를 노렸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꿈틀거리면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듯 칼을 꽂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낭비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처럼 그는 기계적으로 생명을 끊어냈습니다. 폭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을 본 뒷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칼을 든 살인마가, 뒤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화마가 버티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1.5평의 좁은 방들이 닭장처럼 붙어있던 그곳은 이제 완벽하게 밀폐된 도살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물안경 너머에 감춰진 그의 눈동자는 과연 어떤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희열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공허함이었을까요? 그가 휘두르는 칼끝에는 5년간 쌓아온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겠지만 그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사람들은 그와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가난을 견뎌내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가 308호에 살던 최철진이라는 사실을 그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기 속에서 나타난 악마 혹은 저승사자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내뱉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을 내뱉으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하듯 칼을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끔찍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고통에 찬 비명에도 그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부숴버려야 할 세상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의 피가 복도를 타고 흐릅니다. 검은 연기와 붉은 피가 뒤섞여 비현실적인 색채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배를 움켜쥐고 기어가고 누군가는 이미 숨이 멎은 채 차가운 폭도 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헤드랜턴의 불빛만이 등대처럼, 아니 도깨비 불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308호의 그 남자는 왜 그토록 잔혹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인간의 탈을 쓴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벌금 150만원, 밀린 고시원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는 너무나 현실적이라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고작 그 돈 때문에, 고작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는 이 많은 사람의 우주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던 걸까요?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3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피해 4층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문을 연 사람들까지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그의 살인은 불길보다 더 뜨겁고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 좁은 폭도에서 벌어진 30분간의 살육. 그 시작은 이토록 허무하고 끔찍했습니다. 탈출구는 봉쇄되었고 희망은 차단되었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가득 찬 그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간 생명들의 마지막 숨소리가 제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곪아 터진 상처가 얼마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피비린내 나는 그 폭도를 지나 희생자들의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광란의 칼춤이 멈추고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고 경찰들이 노란 폴리스 라인을 치고 난 뒤에 고시원. 폭도는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 바닥에 흥건히 고인 물과 피의 흔적들, 그리고 주인을 잃고 나뒹구는 신발 한 짝. 저는 그 참혹한 폐허 위에 서서 이곳에 존재했던 생명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누군가의 보금자리였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먼저 시선을 멈춘 곳은 폭도.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낡은 중국어 교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명찰이었습니다. 그 위에 흩뿌려진 검붉은 핏자국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물건들의 주인은 21살, 꽃다운 나이의 서영가명 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2층이었지만 화재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 먼저 뛰쳐나왔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연 양의 이야기를 하려니 목이 메어옵니다. 그녀는 중국 유학 중이던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잠시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혹여 자신의 고생을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그녀는 이 좁고 어두운 고시원 생활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모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와 눕는 곳이 고작 두 다리를 뻗기조차 힘든 이 1.5평의 방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거처를 알게 된 것은 너무나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영안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위에 누워있는 딸을 마주하고서야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품을 수습하러 고시원에 들른 아버지는 딸의 방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침대,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자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굶었을 텐데. 아버지의 뒤늦은 후회가 고시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평안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효녀였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담보로 가족의 미래를 지키려 했던 우리 시대의 가장 착한 딸이었습니다. 서연 양이 쓰러진 자리에서 몇 걸음 더 가면 또 다른 안타까운 사연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308호 문 앞, 가장 먼저 범인의 표적이 되어 쓰러진 중년 여성 김미자 씨입니다. 그녀는 중국 동포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한국행 배에 몸을 실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노동으로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차곡차곡 돈이 모이고 있었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녀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꿈은 308호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녀는 불길을 피할 새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찔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의 심장이 타인의 이유 없는 분노에 의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저는 단순히 도망치다 희생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맞서다 쓰러져간 의인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공포는 전염된다고 하지요.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누구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하지만 박준기 씨는 달랐습니다. 29살 한창 취업 준비에 매진하던 건장한 청년이었던 그는 범인 최철진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폭도에 놓인 빨간 소화기가 뒹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준기 씨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그는 칼을 든 살인마를 보고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화기를 집어들고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광란을 멈춰야 한다는 정의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연기 속에서 악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살인마의 흉기는 무자비했습니다. 준기 씨는 폭부와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그 어떤 훈장보다 붉고 선명하게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쳤더라면 그는 지금쯤 어딘가에서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만약이라는 가정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정임 씨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도망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진 서연 양을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학생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서연 양을 부축하려다 뒤따라온 범인의 흉기에 희생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성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웃이었던 정임 씨가 그 기적 같은 숭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참혹한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인간애는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좁은 폭도에서 6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명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단순히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로 치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헌신적인 어머니였으며 용감한 아들이었고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도 깨어 공부했고 남들이 쉬는 휴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이 좁고 어두운 방 한 칸을 희망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노력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런 허무한 죽음이라니요. 바닥에 흩어진 유품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반쯤 풀다 만 문제집, 내일 입으려 다려놓은 셔츠, 고향에서 보내온 반찬통. 주인 잃은 물건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나는 아직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죽음들이 더욱 비극적인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 같은 처지였다는 점입니다. 범인 최철진 역시 이곳에서 5년을 살았던 고시생이었습니다. 그 또한 처음에는 꿈을 안고 이곳에 들어왔겠지요. 하지만 한 명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괴물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괴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가난했지만 누군가는 희망을 품었고 누군가는 증오를 품었습니다. 그 엇갈린 선택의 결과가 이토록 참담한 파국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시원의 창문 밖으로 노량진의 야경이 보입니다. 수많은 학원과 고시원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또 다른 서연이가, 또 다른 준기 씨가 꿈을 꾸며 잠들어 있겠지요. 오늘 밤 이 도시의 야경이 유난히 서글퍼 보이는 것은 저만의 감상일까요? 저는 이제 희생자들의 마지막 흔적을 뒤로하고 308호의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하려 합니다. 그토록 성실하고 선량했던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5년 동안 함께 지낸 이웃들에게 칼을 겨눌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슬픔을 넘어 이 비극을 잉태한 그 남자의 뒤틀린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테니까요.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308호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발화점이자 한 남자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던 밀실. 검게 타버린 문짝 너머로 보이는 저 좁은 방은 단순히 화재 현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마의 부화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매캐한 그 흐름 냄새 사이로 왠지 모를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고여 썩어버린 한 인간의 절망과 증오의 냄새일 것입니다. 이 방의 주인 최철진. 사건 당시 29살이었던 그는 이 고시원의 최장기 투숙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누군가는 취업에 성공해 이곳을 떠나는 동안 그는 붙박이장처럼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고 공용 주방이나 휴게실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방 사람조차 그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철저히 자신을 지운 채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제 시선이 한 구석에 멈춥니다. 불에 타다 만 찹동산이들 사이로 기묘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 방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알록달록한 인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권총 모양의 가스라이터와 등산용 헤드랜턴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모든 물건의 출처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형 뽑기 기계였지요. 인형 뽑기. 그것이 최철진이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은 거리의 인형 뽑기 기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왜 하필 인형 뽑기에 집착했을까요? 저는 유리관 너머의 상품을 집게로 들어 올리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패배자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독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고 군대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해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밑바닥 인생을 전전해야 했지요. 그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을 만큼 깊은 우울증과 자기 비하에 시달렸습니다. 그에게 현실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불공정하고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는 달랐을 겁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레버를 조작하는 순간만큼은 그가 신이었습니다. 집게의 위치를 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공하면 상품을 얻고 실패하면 다시 돈을 넣으면 그만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스펙 경쟁도 없는 그 단순한 게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통제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방 안에 쌓아둔 수많은 인형과 찹동산이들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획득한 유일한 승리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 역시 그 기계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겨누었던 권총 모양의 라이터,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비추었던 헤드랜턴. 그에게는 살인조차도 인형 뽑기 게임의 연장선이었던 걸까요? 그는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자신이 뽑은 장난감들을 무기 삼아 진짜 사람들을 사냥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던 것은 지독한 피해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전적으로 세상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인가?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억압한다. 이웃들의 평범한 웃음소리조차 그에게는 자신을 향한 비웃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308호라는 작은 방 안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증오를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의 피해자, 왕따의 피해자, 사회구조의 피해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저지를 끔찍한 짓을 복수라고 정당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폭수극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사건 전날 그에게 한 통의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향토예비군법 위반에 따른 벌금 150만 원.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에게 150만 원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시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방세 독촉과 벌금 고지서. 이 두 가지 압박이 동시에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좁은 방 안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을 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돈을 구할 곳은 없었고 가족과도 연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그가 선택한 것은 반성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파멸이었습니다. 이럴 바엔 다 같이 죽자. 나만 죽을 수는 없다. 그 옹졸하고 치졸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은 헤드랜턴을 머리에 쓰고 물안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30cm 길이의 회칼을 갈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꽤 그럴싸해 보였을까요? 늘 구석에 처박혀 있던 패배자가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쥔 심판자처럼 보였을까요? 그는 검은색 옷으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장비를 착용하듯 그는 살인을 위한 코스튬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에게 이웃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터뜨려버릴 분노의 표적 혹은 게임 속 몬스터에 불과했습니다. 옆방의 서연 양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김미자 씨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해 보이는 모든 존재를 파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후 2시. 그는 밖에서 사온 휘발유통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308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형 뽑기에서 얻은 그 권총 모양 라이터를 손에 쥐었습니다. 딸깍. 작은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은 휘발유를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변했습니다. 불은 그의 분노를 대변하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불길을 등지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폭도를 덮치자 그는 물안경을 고쳐 쓰고 랜턴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 그것은 구조 신호가 아니라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연기를 피해 뛰쳐나온 사람들이 콜록거리며 비틀거릴 때 그는 그들을 향해 칼을 뻗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뛰는 대신 왜곡된 희열로 요동쳤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 손으로 저들을 심판한다. 그는 잔인했습니다. 5년 동안 얼굴을 마주하며 살았던 이웃들의 배와 목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도망치는 여학생의 등을 찌르고 맞서는 청년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피가 튀어 물안경을 가릴 때마다 그는 손으로 쓱 닦아내고 다음 타깃을 찾았습니다. 그 30분 동안 그는 인간 최철진이 아니었습니다. 308호가 잉태한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불에 타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침대 프레임을 바라봅니다. 저 위에서 그는 매일 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세상이 망해버리는 꿈? 자신이 영웅이 되는 꿈?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죄 없는 6명의 목숨을 제물로 삼은 최악의 악몽이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15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 빈약한 명분 앞에 쓰러져간 생명들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경쟁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악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겁했습니다. 영웅처럼 세상을 심판하려 들었으면서 정작 자신은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려 했으니까요. 광란의 살육 끝에 그가 선택한 결말은 자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마지막 장면,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던 그 순간으로 가보려 합니다.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온 악마의 민낯을 확인하러 말입니다. 광란의 30분이 지나고 화마가 휩쓸고 간 고시원 건물 위로 뒤늦게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집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연기 자욱한 노량진의 밤하늘을 어지럽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간신히 탈출한 생존자들은 검게
그을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곳곳에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비규환. 그 단어 외에는 이 처참한 광경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정작 이 모든 일을 꾸민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옥상으로 통하는 4층의 어두운 창고를 바라봅니다. 지옥도를 그려낸 최철진은 살육을 마친 뒤 그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기이합니다. 보통의 흉악범들이 범행 후 자살을 기도하거나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피 묻은 검은 등산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흉기도 멀리 버리지 않았지요. 대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수색하며 4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흉기를 든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재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또 한 명의 가여운 피해자처럼 보이는 남자였지요. 그는 구조대원의 손길이 닿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배가 아파요.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타인의 목숨을 벌레 잡듯 짓밟던 그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약자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거나 도망쳤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 혼란을 틈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다면 그는 화재 생존자로 둔갑하여 유유히 이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계산했겠지요. 하지만 하늘은 그의 완전 범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베테랑 형사의 눈썰미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조되어 나오는 그의 옷차림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집안에서 검은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옷과 신발에 묻은 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상처에서 나온 피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 비상식적으로 많았던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그를 부축하던 형사의 손끝에 딱딱한 이물질이 닿았습니다. 그의 바지 주머니였습니다. 형사가 주머니를 뒤지자 그 안에서 아직 피가 채 마르지 않은 회칼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고통을 호소하던 최철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한 살기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반성보다는 아쉬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거의 다 속였는데 조금만 더 연기를 잘했더라면. 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취조실에 앉은 그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수사관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도 피해자다. 그는 자신이 죽인 6명의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원망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희생자들은 그저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구 혹은 메시지 보드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오열하며 그의 이름을 저주할 때도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 쓰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던 날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극악무도한 것으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사형. 대한민국의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유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이제야 죽은 가족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가져온 씁쓸한 역설을 말입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사형수 최철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묻힌 희생자들과 달리 그는 교도소의 톡방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감 생활은 꽤나 규칙적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영치금으로 간식을 사 먹고 교도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겠지요. 그가 감옥 안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국가의 세금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에 대한 분노로 불태워버리려 했던 그 사회 시스템이 지금은 그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여전히 2008년 10월 20일에 멈춰 있습니다. 서현 양의 아버지는 딸이 좋아했던 음식을 볼 때마다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듭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벌러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김미자 씨의 아들은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수술을 받고 살아났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 박준기 씨의 부모님은 명절 때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피해자들은 꿈을 꿀 기회조차 박탈당했지만 가해자는 감옥 안에서 내일을 기약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랐던 정의일까요? 최철진은 가끔 면회 온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말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무엇이 억울한 걸까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났는데 살아서 말할 수 있는 그는 여전히 세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라는 이름표는 그에게 형벌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한 면죄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다시 노량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고시원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을렸던 벽은 깨끗한 페인트로 덮였고 피 냄새가 진동했던 복도에는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납니다. 308호에도 2층 서현 양의 방에도 새로운 청춘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16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저 합격이라는 꿈을 위해 오늘을 견디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겠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노량진의 수많은 고시원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간절한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수많은 방들 중 어딘가에 제2의 최철진이 웅크리고 앉아 칼을 갈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서늘한 상상 때문입니다. 경쟁에 내몰리고 소외당하고 패배감에 젖어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된 또 다른 괴물이 말입니다. 2008년 노량진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50만 원에 무너져 내린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사회. 우리는 그날의 연기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날 쓰러져간 6명의 영혼을 추모하며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저는 이 길고 어두운 기록을 마치려 합니다. 부디 오늘 밤 켜진 저 수많은 불빛들이 누군가의 분노가 아닌 내일의 희망으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